이제 현실을 바라봅니다. 자본주의라는 개념을 통해서 현실을 설명하고 이제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말 자체를 사실은 마크스가 처음 썼죠.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말 자체를 이제 마크스가 처음 썼는데요. 그러니까 마크스 이전에는 자본주의라고 하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크스 이전에 그 유명한 고전파 경제학자들이 아담 스미스나 뭐 데이비드 리카도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스미스나 리카도의 책을 보면은 자본주의라는 말이 단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스미스나 리카도도 계속 마켓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말을 쓰지 자본주의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 학설사적으로 봤을 때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영어로는 캐피탈리즘이죠. 캐피탈리즘이라고 하는 말을 처음 쓴 사람이 사실은 이제 마크스인데요. 칼 마크스가 이 자본주의라는 말을 처음 썼는데요. 마크스는 자본주의를 뭐라고 정의를 하고 있느냐면요. 제 강의한 사실은 1페이지입니다. 1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이거는 마크스가 정의하고 있는 자본주의입니다. 자, 자본주의라고 하는 게 뭐냐? 제 강의한 첫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이 정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적 소유 및 노동의 상품화에 기초해서 자본의 이윤 추구를 본질적 동기로 해서 작동하는 부르주아적 생산 양식이라고 합니다. 이게 자본주의다. 그러니까 사적 소유와 노동의 상품화에 기초해서 자본의 이윤 추구입니다. 자본의 이윤 추구를 본질적 동기로 해서 작동하는 부르주아적 생산 양식입니다. 이게 자본주의다라는 거예요. 자본주의.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이제까지 검토해왔던 시장경제론이라는 개념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죠? 완전히 지금 다른 개념으로 지금 현실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크스에 따르자면 경제를 움직이는 힘은 주류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윤극대화나 효용극대화와 같은 생산자나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 행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죠? 뭐가 경제를 움직이는 실제적인 힘이냐면 자본의 이윤 추구가 자본의 이윤 추구를 본질적 동기로 해서 작동하는 사회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다라는 거예요. 무슨 개별적인 어떤 경제 주체들의 어떤 효용극대화나 이윤극대화와 같은 어떤 합리성의 실현이나 합리적 선택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이 사회가 작동하고 있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자본의 이윤 추구를 가장 본질적 동기로 해서 지금 작동하고 있는 사회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라는 사회다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막스는 이 자본주의 사회를 부르주아적 생산 양식으로 지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주아적 생산 양식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거는 이거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는 이거는 역사적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초역사적 개념이 아니고. 그러니까 초역사적 개념이 아니고 그 역사 발전 과정의 어떤 일정 단계입니다. 일정 단계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역사적 개념이다. 이 자본주의 사회라는 게. 시장이라는 개념은 아까 전에 어땠습니까? 시장이라는 개념. 희소성의 법칙이라는 문제를 들고 나옴으로써 시장 경제의 작동 원리 자체를 어떤 초역사적인 개념으로 만들어버렸지 않습니까? 인간이면 보편적으로 직면하게 되는 문제가 희소성의 문제고 이 희소성의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하는 게 시장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시장은 인간이 존재하는 한 인간의 문제를 가장 합리적으로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게 결국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개념이 결국은 초역사적인 개념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막스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초역사적인 개념이 아니고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어떤 그 보편적인 사회가 아니고 역사 발전 과정에서 어떤 일정 단계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역사적 개념이니까 부르주아적 생산 양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져왔던 여러 생산 양식들 가운데서 하나에 불과할 뿐이다. 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마스 같은 경우가. 따라서 이 자본주의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자본주의라는 개념을 가지고서 우리가 현실의 문제를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는 시장경제라는 개념을 가지고서 현실을 바라보는 거하고는 전혀
그 현실을 다르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대안 자체도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달라지게 돼요. 그 주류 경제학이 얘기하는 대안하고 막스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대안은 완전히 다른 대안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현실 자체를 완전히 다르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개념은 시장 경제라는 개념하고 유사하거나 뭔가 비슷한 개념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완전히 이건 다른 개념이고 말 그대로 전혀 다른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는 개념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 자본주의라는 개념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현실을 바라보고 분석하기 시작했을 때, 자 우리가 현실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게 되느냐를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게 될 텐데요.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이 자본주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그 노동이라는 개념을 먼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죠.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막스도 사실은 처음 자신의 고민을 시작했던 게 바로 이 노동이라는 문제를 가지고서 제일 먼저 고민을 시작했기 때문에 제 강의안으로는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에 그 노동의 의미입니다. 노동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그러니까 자본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요. 이 노동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몇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는데요. 우리 선생님들 한 5분 정도는 잠깐 쉴까요? 예. 쉬었다가 우리 생각이 여기 인도창 여기 오시면서 예, 그러면 계속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자본주의에 대해서 이제 막스가 이야기했던 자본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기 이전에요. 이 노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먼저 이해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막스 경제학에서 노동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라는 건데요. 제 강의안에 적어놨다시피 그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인간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제 강의안에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적어놨습니다. 첫 번째가 가장 기본적인 생존 수단입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노동을 멈추는 순간 인간은 생존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노동하지 않는 인간이 생존한다라고 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노동해야만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있어서 노동은 가장 기본적인 생존 수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사실은 생산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여러 생산 수단들을 갖고 있지만 다른 여타의 모든 생산 수단이 인간의 노동이 만들어낸 생산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노동을 통해서 만들어진 생산 수단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가장 기본적인 생산 수단이 인간의 노동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노동이 없으면 다른 생산 수단도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회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인간 사회가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생산 수단이 사실 인간의 이 노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세 번째입니다. 사실 제 강의안에는 지금 두 번째로 적어놨는데요.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노동은 인간이 갖고 있는 유일한 자아실현의 수단입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유일한 자아실현의 수단이 노동입니다. 이게 인간에게 노동이 갖는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자아실현의 수단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도대체 자아를 실현한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냐? 이 자아실현이라고 하는 말도 저희들이 늘 쓰는 말이지 않습니까? 늘 우리가 이렇게 쓰는 말인데요. 그러면 도대체 이 자아가 실현이 되는 상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느냐는데요.
이제 그 막스가 이제 처음에는 그 헤겔주의자로부터 이제 철학적 사유를 보통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헤겔의 그 정의를 우리가 좀 빌려갖고 와서 이야기를 하면 헤겔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자아가 실현되는 상태라고 하는 건 어떤 상태냐면 인간의 자의식이 어떠한 왜곡 없이 외화된 상태입니다. 외화된 상태. 이게 이제 자아가 실현된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헤겔이. 근데 막스가 얘기했던 자아 실현이라고 하는 개념도 사실은 헤겔이 얘기했던 개념하고 거의 똑같은 개념인데요. 여기 보면은 외화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좀 어려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자로 쓰게 되면 이제 이렇게 보통 쓰는데요. 외화. 그러니까 외화라고 하는 얘기는 말 그대로 바깥으로 끄집어낸다는 얘기죠. 바깥으로 끄집어낸다. 그러니까 뭐를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거냐면 인간이 갖고 있는 자의식.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신 모든 선생님들은 각자 다 나름의 자의식들을 다 가지고 계시죠. 자의식이 없으면 그 인간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막스가 인간을 유적 존재라고 불렀는데요. 막스는 늘 인간을 유적 존재라고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유적 존재라는 것은 다른 일반적 존재들하고는 다른 존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그 세상에 다른 존재들과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다른 존재인 거죠. 그 유일하게 다른 존재가 뭐냐면 인간이라는 건데, 인간이 왜 유적 존재가 될 수 있느냐면 그 어떤 다른 존재들과는 달리 인간은 유일하게 자의식을 갖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말 그대로 유적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인간이 갖고 있는 내면에 갖고 있는 그 자의식을 어떠한 왜곡 없이 외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깥으로 끄집어내서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게 그게 결국 자아 실현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게 좀 말이 어려운데요. 그럼 이제 제가 이제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이런 겁니다. 그 선생님들 여기 계신 모든 선생님들이 지금 예컨대 인생 계획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인생 계획이 있습니다. 뭐 예컨대 한 40 중반 무렵에 내 집을 갖는 것,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여러분들 선생님이 갖고 있는 어떤 인생 계획이다,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근데 이게 계획이기 때문에 나의 자의식 속에 존재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부터 뭐 예컨대 한 10년, 뭐 20년 후 내가 40 중반 나이가 됐을 때 나는 내 집을 갖겠다라는 게 내 인생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나의 자의식 속에 지금 존재하는 거죠.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자의식 속에 지금 존재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 자의식을 끄집어내서 보여준다는 거다, 외화시키는 거다. 그것도 어떠한 왜곡 없이. 그러니까 내 집을 갔는데 내가 갖고 싶은 집은 뭐 예컨대 그냥 아파트가 아니고 예컨대 마당에 잔디가 깔려 있고, 그 다음에 뭐 조그마한 연못도 있고, 마당에 나무도 심어져 있고, 뭐 빨간색 지붕에 뭐 이런 집을 내가 지금 갖고 싶어요. 앞으로 한 20년 후쯤에. 근데 실제로 이게 여러 선생님들 자의식으로 갖고 있는 어떤 인생 계획인데 이게 실제로 실현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화가 됐다. 그러니까 40 중반 돼서 진짜로 잔디가 깔려있는 마당에 조그마한 호수가 연못이 있고, 그 다음에 빨간 뭐 지붕에 뭐 아무튼 말 그대로 저 푸른 초원이의 그림 같은 집입니다. 그죠? 저 푸른 초원이의 그림 같은 집을 드디어 갖게 됐어요. 그게 외화가 된 겁니다. 실제로 내 집을 갖게 되는 게 외화가 된 거예요. 나의 자의식이 어떠한 왜곡 없이 외화가 되는 겁니다. 그죠? 이게 자아 실현 과정이에요. 그러면
자, 20년 전에 내가 자의식 속에 갖고 있던 나의 인생 계획이 20년이 흘러서 실제로 어떠한 왜곡 없이 내가 머릿속에 그리던 그런 집을 내가 갖게 됐습니다. 그럼 여러 선생님들 어떠실 것 같습니까? 기쁘겠습니까? 아니면 슬프겠습니까? 당연히 기쁘죠. 네. 당연히 기쁘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성취감을 느낄 거다라는. 그러면서 자기가 살아온 이유를 확인하게 될 거예요. 본인이 왜 살아야 되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죠? 이게 바로 자아실현 과정입니다. 이게 바로 자아실현 과정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의 자의식이 결국은 외화가 되는 건데요. 나의 자의식이 외화가 되려면 반드시 뭘 해야 됩니까? 그냥 계획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그냥 놀고 먹는데 그림 같은 집이 생기는 건 아니죠. 그죠? 그러면 나의 자의식을 어떠한 왜곡 없이 외화시키려면 그 과정에서 뭘 반드시 해야 돼요? 노동해야 됩니다. 노동해야 돼요. 그냥 내가 그냥 그 방구석에서 막 뒹굴면서 나 그림 같은 집 가져야 되는데 나 그림 같은 집 가져야 되는데 이런다고 해서 그림 같은 집이 생기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자의식을 외화시키는 과정에서는 인간은 반드시 노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가 이 집을 짓건 아니면 돈을 벌건, 그죠?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자기 자신과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해서 자의식을 갖는 주체가 있죠. 그 주체, 자의식을 갖는 인간은 주체입니다. 그 주체를 둘러싼 그 모든 이 외부 세계입니다. 이 외부 세계를 이제 보통 객체다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 객체에 대해서 외부 세계입니다. 주체로서의 자기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외부 세계죠. 이 외부 세계에 뭔가 작용을 해야 돼요. 작용을 해야 자기의 자의식을 외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체로서의 인간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외적 세계, 즉 객체의 세계죠. 객체의 세계에 대해서 작용하는 것. 이게 바로 노동입니다. 이게 바로 노동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노동하는 과정 없이는 자의식을, 인간이 갖고 있는 자의식을 외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뭐, 이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뭐, 예컨대, 내가 지금 여자친구가 있다. 여자친구 생일이 앞으로 2달 남았는데, 내가 그 여자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 여자친구에게 남으로 말이죠. 그 여자를 닮은, 내 여자친구를 닮은 아주 예쁜 그 인형을 하나 깎아주고 싶다. 그죠? 그게 지금 내 자의식 속에 있어요. 내가 그 여자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고 싶은데, 그러니까 내 자의식을 외화시키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그 외화시키는 대상이 뭐냐면 인형입니다. 목각 인형. 내가 그 여자친구를 닮은 목각 인형을 진짜 이쁘게 깎아서 내 사랑을 정말 보여주고 싶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 선생님들이 사랑이라는 어떤 자의식이에요. 사랑이라는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 사랑이라는 어떤 자의식이 있는데, 이 사랑이라는 자의식을 외화시키는 과정이 결국은 어떤 목각 인형을 깎아서 그 여자친구에게 지금 선물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여러 선생님도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나 너 사랑해, 나 너 사랑해. 이거 매일같이 말을 해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보통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그러죠. 너 말만 하지 말고 보여다오. 뭐 이런 얘기 왜 하지 않습니까? 연애하는 과정에서요. 그러니까 결국 사랑한다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외화시켜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죠? 근데 나는 그거를 생일 선물로 목각 인형을 하나 내가 깎아서 내 사랑하는 여자친구한테 내가 선물하고 싶다. 그죠? 사랑이라는 자의식을 외화시키는 과정이야. 이거를 하려면 반드시 노동을 해야 됩니다. 노동을 해야 돼요. 노동하지 않고서는 외화시키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불가능하다. 그죠?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대학생이 있는데, 이 대학생의 꿈은 뭐냐면 이 사법고시에 합격하는 겁니다. 사법고시에 합격해서, 예컨대 이 친구는
판사가 되고 싶어요. 판사가 되고 싶은 게 어떤 대학생의 꿈이다라고 자기의 어떤 인생 목표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면 이 친구의 자의식 속에는 판사가 되고 싶어하는 어떤 자기 인생의 목표가 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 친구가 사법고시에 합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과정에서. 예. 공부를 열심히 해야죠.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컨대 한 2년을 공부해가지고 드디어 사법고시 합격증을 받았어요. 사법고시 합격증을 받았습니다. 이 사법고시 합격증이 바로 뭐냐면 자기의 자의식이 외화된 거예요. 합격증으로 외화가 된 겁니다. 그죠? 그럼 이 친구가 합격증을 받아든 순간 기쁘겠습니까? 기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기쁘죠.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자아실현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자의식이 어떠한 왜곡 없이, 어떠한 왜곡 없이 외화가 된 겁니다. 이게 결국은 자아가 실현되는 과정인데요. 그 자아가 실현이 되려면 뭐 예컨대 이 친구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여자친구를 위해서 목각인형을 깎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살고 싶어하는 집을 짓기 위해서 내가 돈을 벌든가 뭐 노동을 하든가 해야 되는 것처럼 노동을 하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몸을 쓰지 않고서는 자아를 실현한다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있어서 유일한 자아 실현 수단이죠. 유일한 자아 실현 수단이 바로 뭐냐면 노동이다. 노동이다. 그러니까 노동하지 않는 인간은 자아를 실현할 수 없어요. 자아를 실현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죠?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또, 되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노동하지 않고도 나는 자아 실현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이제 깜짝 놀라서 물어봅니다. 아니, 노동을 하지 않고 어떻게 자아를 실현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돈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돈만 있으면 저 푸른 초원위에 그림 같은 집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그죠? 돈만 있으면 예컨대 요즘은 돈 주고 뭐 사람도 산다고 그러는데요. 내가 돈만 있으면 이쁜 여자도 난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죠? 그리고 돈만 있으면 목각 인형이 대수냐? 나는 여자친구한테 다이아몬드 반지도 나는 사줄 수 있다. 그죠? 그러면은 나는 돈만 있으면 자아가 실현되는 거 아니냐? 그럼 굳이 노동할 필요 없이 돈을 갖는 게, 자아를 실현하려면 돈을 갖는 게 중요한 거지. 그게, 반드시 노동한다라고 해서 그게 자아가 실현이 되는 거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엄격히 얘기해서 돈이 있어서 뭔가를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사는 것은 그건 자아 실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아 실현의 과정이 아닙니다. 그게 뭐가 다를까요? 그러니까 돈을 그냥 내 주머니에 돈이 있어가지고 말이죠. 내가 갖고 싶은 거를 아무거나 가질 수 있는 거하고 자아를 실현한다고 하는 것은 뭐가 다른 걸까요?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요. 그게 뭐가 다른 거냐면요. 돈을 가지고서 내가 원하는 거를 아무거나 살 수 있는 것. 그거는 결국은 나의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돈의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까? 돈의 능력. 네, 돈의 능력 때문에 그렇죠. 엄격하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게 자기 자의식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이 돈이 다른 사람 주머니에 들어가면 그 사람은 또한 자기 자의식과는 상관없이 돈의 능력을 통해서 이것저것을 다 살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돈만 있으면 자아를 실현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 쉬운데 오히려 돈을 갖게 되면 오히려 이 돈의 능력에 자아가 오히려 종속이 되는 거죠. 자아가 종속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소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그 내면의식 속에 어떤 자의식이 돈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돈이 그 자의식을 지배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오히려 굉장히 불행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권 당첨된 사람들이 어느 날 막 100억씩 1억 천금을 가진 사람들 정말 행복하게 자아실현하는 생각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왜 그 사회학자들이 복권 당첨된 사람들 그 추적해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99%의 사람들이 복권 당첨된 이후에 자기 인생이 좀 불행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정확하게 이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아가 실현되는 게 아니고요. 돈을 통해서 자아가 실현되는 게 아니라 그 돈의 능력에 자아가 종속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인간이 불행해져요. 불행해집니다. 그죠? 근데 막스는 이 인간이 정말로 이 행복감을 느끼는 때가 어느 때냐면 바로 이 자아가 실현되는 순간인데 자신의 내면의식이 정말 어떤 왜곡 없이 그 외화되는 그 순간이 정말 인간에게는 가장 기쁜 순간이고 정말 즐거운 순간이고 살아가는 이유를 느끼는 순간인데 그죠? 그것을 우리가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간은 노동을 해야 된다. 노동하지 않는 인간은 결국 자아실현 못한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이 유일한 자아실현이라는 자아실현 수단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그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기쁜 거예요? 아니면은 슬프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원래 노동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는 어떤 거죠? 노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기뻐야 되는 거죠. 기쁜 겁니다. 왜?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자아를 실현하는 과정을 수반하기 때문에 원래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즐거워야 돼요. 즐거워야 됩니다. 그죠? 제 강의 안에 적어 놓은 것처럼 여기 계신 선생님들 가운데서 지금 노동을 하시면서 즐겁다라고 늘 즐겁다라고 느끼시는 선생님 계십니까? 노동이 즐겁다. 그 다음에 나는 매일같이 직장에 나가서 노동하는 것을 통해서 나는 매일같이 나의 자아를 실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네, 그렇죠. 네, 고통이죠. 네, 고통이죠. 이 고통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직장 빨리 때려칠까 이 생각을 하지. 그러니까 지금 직장 다니는 사람의 거의 90% 이상의 그 직장인들의 최대 로망이 뭡니까? 자기 직장 상사 앞에서 멋지게 그 사표 던져준 것 같습니다. 그죠?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러면서 사표 던지고 나오는 게 대한민국 모든 직장인들의 그 꿈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빨리 벗어나고 싶고 말이죠. 어떻게든 복권 맞아가지고, 그죠? 일확천금, 얻게 되는 일확천금 가지고서 그냥 멋지게 그냥 살고 싶은 거예요. 노동은 하루하루가 고통스럽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막스가 자본론 쓰기 전에 이미 20대 때 이런 질문을 해요, 막스가. 25, 6살 때 막스가 했던 질문이 이제 이런 질문입니다.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본질적으로 인간에게는 굉장히 즐거워야 하는 과정입니다. 즐거워야 되는 과정인데, 왜 오늘날, 그러니까 이미 막스가 살았던 그 사회에서도 왜 이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이렇게 고통스러운 과정이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왜 인간은 노동을 즐거워하지 못하는 거냐? 그걸 왜 자신의 자아 실현 과정으로 인간이 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느냐? 그죠? 왜 이 노동이 인간 사회에서 고통스러운 과정이 돼버렸느냐? 이런 질문을 막스가 20대 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얻은 답이 있어요. 선생님들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노동이 고통스럽죠? 소외된 노동. 예, 소외된 노동인데요. 쉽게 얘기하자면 이런 겁니다. 소외된 노동이라는 노동이 예컨대 노예제 사회를 생각을 해보세요. 노예제 사회. 그러니까 노예가 있고 노예 주인이 있다. 노예가 있고요. 노예 주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노예와 노예 주인 가운데서 노동하는 사람은 누구죠? 당연히 노예가 노동을 합니다. 노예가 노동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사회 한번 보세요. 조선사회. 조선사회에 보면 쌍무 머슴이 있고요. 양반이 있고요. 머슴과 양반 가운데 노동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당연히 머슴이죠. 머슴입니다. 그러면 머슴과 노예의 공통점은 뭐냐면 지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회의 지배자가 아닙니다. 그죠? 피지배자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로부터 지배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양반과 노예 주인이 지배자예요. 따라서 노예제 사회나 조선 사회와 같은 동건 사회에서 노동을 한다는 의미는 나는 더 이상 이 사회의 지배자가 아니라는 걸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나는 더 이상 이 사회의 지배자가 아니고 누군가의 지배를 당하는 존재라는 걸 확인하는 과정이 노동하는 과정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노동은 즐겁지 않은 거예요. 왜? 노동을 하는 것 자체가 나는 이미 노예다라는 걸 확인하는 과정이고요. 나는 양반이 아닌 머슴이다, 쌍놈이다라는 걸 확인하는 과정이 노동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결코 즐거울 수가 없는 거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노동자가 있고 자본가가 있는데요. 노동자가 있고 자본가가 있는데, 노동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노동자예요. 그죠? 근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로서 노동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나는 이 사회의 주인이 아니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나는 결코 자본가가 아니다라는, 그러니까 나는 결코 삼성의 이건희가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죠? 더더군다나 요즘은 노동자 그러게 되면 이거 완전히 루저 취급받잖아요. 인생이 패배자입니다. 패배자예요. 아주 왜 우리가 단적인 예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영화 같은 때 보다 보면 선생이 아이를 꾸짖는데 교단으로 불러내가지고 아이를 꾸짖는데 교실 바로 꽃밭에서 수희 아저씨가 그죠? 막 잡초를 뜯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막 아이를 혼내면서 뭐라고 해요? 너 공부 열심히 안 하면 커서 너 저렇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커서 저렇게 된다는 의미가, 그럼 노동하고 사는 놈은 결국은 아주 천한 놈이고, 그죠? 인생이 실패한 놈이다라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너 성공한 삶을 살려면 한때 굴리고 살고 좋은 대학 가서 판검사 되고, 그죠? 정치인 되고, 남을 지배하는 자리에 너가 가야 그게 성공한 인생이고, 그렇지 못한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로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로서 살아간다고 하면 이건 인생이 실패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대학에서 물어봅니다. 강의를 할 때마다, 매 학기마다 물어보는데요. 이 가운데서 나중에 졸업하고 나서 자기 인생의 꿈이 노동자가 되는 게 자기 인생의 꿈인 사람 한번 손들어가라고 그러면요. 제가 10년 동안 물어봤는데요.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단 한 사람도. 그러니까 인생의 꿈이 노동자가 되는 게 자기 인생의 꿈인 사람이 제가 10년 동안 매년 물어보는데요. 이제껏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대학생들과. 그러니까 노동자는 실패한 인생이고, 이 사람은 뭔가 구질구질한 거예요. 피지배자입니다. 지배자가 절대 아닌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노동은 결국은 고통스러운 것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노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신이 더 이상 지배자가 아니라는 걸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해요, 막스가. 그렇죠? 그러면서 이들 사회의 공통점, 즉 노동자와 자본가, 머슴과 양반, 노예와 노예 주인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 이런 사회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게 계급사회다라는 겁니다. 계급사회. 계급사회. 그러니까 계급사회에서의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자아실현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아실현이 될 수가 없다. 이거는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 과정이지, 계급사회에서의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원래 본래의 의미대로 인간에게 있어서 즐겁고 정말 뭡니까 자아실현의 과정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노동을 말이죠. 이 고통스러운 노동을 원래 본질적 의미로서, 그렇죠? 지금 이 고통스러운 이 노동을 원래 본질적 의미로서, 즉 자아실현 수단으로서의 노동으로 회복시키는 이 과정, 그렇죠? 회복시키는 이 과정이 바로 뭐냐면 이게 바로 노동해방입니다. 이게 바로 노동이 해방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노동이 해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스럽고 지옥 같은 이 노동이 갖고 있는 원래 본래적인 의미로 회복시키는 과정. 즉 자아실현 수단으로서 그 노동으로 그 회복시키는 과정이 말 그대로 노동해방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러니까 노동을 해방시키려면, 즉 자아실현 수단으로서 노동을 해방을 시키려면 결국은 뭐를 하지 않으면 노동이 해방될 수가 없어요. 뭘 해야 됩니까? 결국은 계급사회를. 예, 계급사회가 철폐가 된다는 거죠. 계급사회가 철폐되지 않고서는, 즉 계급이 없어지지 않고서는 노동해방이라고 하는 게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간혹 이제 저 어디 지방이나 이런 지역에 이제 그 노동조합 활동하시는 그 분들 가가지고 이제 강연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그분들한테 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노동해방의 의미를 다르게 해석하지 말라. 특히 노동운동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노동해방이라는 게 임금 많이 올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 복지제도 뭐 잘 갖추고 해가지고 말이죠. 노동자도 똑같이 자본가처럼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노동해방의 의미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자본가가 벤치 굴리고 사니까 노동자도 똑같이 벤치 굴리고 살아야 된다. 이게 노동해방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죠? 그거는 노동자가 말 그대로 자본가처럼 살고 싶어 하는 그냥 그 욕구의 실현일 뿐이지, 자본가적 욕구의 실현일 뿐이지, 그럼 막스가 얘기했던 노동해방의 의미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 의미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노동운동 오히려 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이 노동해방이라고 하는 의미 자체를 사실 굉장히 다르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로 이 노동해방이라고 하는 이 의미 자체를 우리가 정확하게 정말 이해를 해야 되는데 늘 강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 노동해방의 과제라고 하는 건 단지 임금 인상이라든가 근로조건의 개선이라든가 이런 거를 사실은 넘어서는 과제다라는 거죠. 넘어서는 과제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이 노동운동의 궁극적 목적이죠. 노동운동의 궁극적 목적이 사실 노동해방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노동운동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될 목적 자체가 노동해방이라면 노동운동이 요구해야 되는 그 수준 또한 사실 달라져야 된다. 그래서 단지 임금 인상, 그 다음에 근로조건 개선, 그 문제를 뛰어넘는 요구들을 노동운동이 할 수 있어야 정말 진정한 그 노동해방을 우리가 실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스와 같은 경우에는 계급사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노동은 그거는 결국은 억압된 노동이고, 그 다음에 따라서 인간에게 이거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노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계급을 철폐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계급사회를 소멸시키지 않고서는 이 노동의 이 본래적 의미를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주의 사회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사회주의 사회가 된다라고 해서 인간이 노는 사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하지 않고 그냥 누군가가 나 대신 만들어줘가지고 그냥 나는 소비만 하면서 사는 사회가 절대 사회주의 사회가 아닙니다. 사회주의 사회가 지향해야 될 가치는 인간이 노동 그 자체를 정말 참된 즐거움으로 받아들이는 사회가 그 사회주의 사회야. 그러니까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즐겁게 노동하는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스스로가 노동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즐거워하는 사회. 그죠? 그게 사회주의 사회야. 그냥 무조건 많이 생산해가지고 그걸 똑같이 나눠 쓰는 사회가 사회주의 사회가 아니고요. 사회주의 사회는 노동을 즐겁게 하는 사회. 그러한 사회가 정말 사회주의고 공산주의 사회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나온 김에 이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 막스가 고타강령 비판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사회주의 사회란 어떤 사회든 여러 선생님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막스가 고타강령 비판에서 사회주의 사회란 뭐에 따라 일하고 뭐에 따라 분배받는 사회가 사회주의 사회가 시점에 따라 일하고
능력에 따라 능력에 따라 일을 하고 그다음에 필요에 따라 돈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요. 말 그대로 이 사회가 사회주의 사회예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노동자 A가 있고요. 노동자 A가 있고 노동자 B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인간이기 때문에 능력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능력이 다 달라요. A라는 노동자는 굉장히 그 어떤 숙련성을 갖추고 있는 노동자여서 예컨대 빵을 만들어내는데 이 노동자가 빵을 100개를 만들어내요. 근데 노동자 B는 사실은 능력도 모자르고 숙련성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비숙련 노동자라고 가정해요. 숙련성도 없고 뭐 아무튼 능력도 좀 모자르고 이래서 이 B라는 노동자는 똑같이 노동을 했는데 빵을 뭐 예컨대 한 30개밖에는 못 만들어냅니다. 그럼 자본주의 사회는 어떤 사회예요? 능력에 따라 일하고 자본주의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능력에 따라 일하고 능력에 따라 가져가는 사회죠. 그죠? 능력에 따라 일하고 능력에 따라 가져가는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동자 A가 빵 100개를 만들었으면 임금도 빵 100개만큼 가져가야 되는 게 정당한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노동자 B가 빵 30개밖에 못 만들었으면 얘는 당연히 30개만큼의 임금만 받아가야 돼요. 얘가 예컨대 나도 어떻게 한 50개 받아가면 안 될까 이러면 그거는 탐욕인 거예요. 그죠? 잘못된 거고, 그죠? 능력도 없는 놈이 더 가져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뺏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는 말 그대로 능력에 따라 일하고 능력에 따라 가져가는 사회입니다. 이러면서 노동자들을 계속 차별화시키죠. 차별화시켜요. 그죠? 숙련성을 갖고 있는 노동자와 숙련성을 갖추지 못한 노동자들을 계속 분리시키고 차별하는 사회가 사실은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능력에 따라 일하고 능력에 따라 가져가는 사회이기 때문에요. 근데 사회주의 사회는 어떤 사회냐면 능력에 따라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좋아서 빵 100개를 만들어요. 근데 저 B라는 노동자는 능력이 모자라다 보니까 30개밖에 못 만들었어요. 근데 빵을 나눠 쓰려고 보니까 노동자 A가 사실은 내가 능력이 저 B라는 사람보다 능력이 있어서 내가 빵을 100개를 만들었지만 필요를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사실은 가족이 내 와이프 하나밖에 없어서 난 두 사람이 살기 때문에 나는 빵을 50개만 먹어도 산다는 겁니다. 그죠? 50개만 먹어도 살아요. 근데 쟤는 보니까 능력도 없는데 또 가족들은 많더라라는 거죠. 아무튼 먹고 살아야 되는 또 집이더라. 그죠? 자식도 많고. 이래서 노동자 A가 스스로 자기 몫을 양보하는 거야. 스스로가 양보하는 겁니다. 내가 빵 100개를 만들었지만 내가 만든 이 빵을 더 필요로 하는 사람은 저 사람 B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 사람이 내가 만든 빵을 더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예컨대 노동자 B가 오히려 빵 100개를 소비를 하고 노동자 A가 예컨대 빵 30개만 소비하는 이런 사회가 사회주의 사회다. 이런 사회가 사회주의 사회다. 그러면 자본주의 사회하고 다른 건 뭐냐면 자본주의 사회였다면 당연히 이렇게 됐겠죠. A가 100개를 가져가고 B가 30개만 가져갔겠죠. 자본주의 사회였다면. 이거를 통해서 즐거움을 느끼는 거야. 뿌듯함을 느끼는 겁니다. 노동자가. 내가 쟤보다는 170개가 더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과 뿌듯함을 느끼는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야. 능력에 따라 일을 하고 능력에 따라 빵을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어떤 자부심을 느끼고, 그죠? 근데 내가 쟤보다는 확실히 능력이 더 좋은 놈이야라는 걸 확인하면서 자부심을 느끼는 사회가 사회주의 사회, 자본주의 사회인데 사회주의 사회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노동자들이 뭐 자체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느냐면 내가 B를 위해서 빵을 100개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노동자가 내가 빵 100개를 가져온다는 것에 대해서 즐거움을 느끼는 사회가 아니고 내가 타인을 위해서 나 말고 그 누군가를 위해서 내 능력이 쓰여졌다는 것에 대해서 노동자들이 정말 즐거움을 느끼는 사회예요. 이게 사회주의 사회입니다. 이게 사회주의 사회예요. 그러니까 내가 비록 30개만 내가 100개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30개 빵밖에는 못 가져왔지만 그죠? 나의 노동을 통해서
이 빵을 필요로 하는 저 B라는 노동자 B의 가족들이 나의 노동의 산물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는 것 그 자체에 대해서 내가 또한 즐거움을 느끼는 사회. 그러니까 노동하는 것 자체가 즐거운 거예요. 왜? 나의 노동이 결국 타인이죠. 다른 누군가에게 즐거움을 줄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즐거운 겁니다. 그죠? 그 자체가 즐거운 사회가 사실은 사회주의 사회다. 그 사회가 사회주의 사회야. 그러니까 만들어진 이 생산물을 말이죠. 똑같이 둘로 나눠가지고, 그러니까 예컨대 65개씩 나눠갖는 사회가 이게 사회주의 사회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게 사회주의 사회가 아니다. 그래서 타인을 위한 그 노동, 그 자체, 아까 전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자아실현 과정일 뿐만 아니라 타인을 위한 그 노동을 통해서 그 자체가 나에게 어떤 기쁨이죠. 기쁨이고 즐거움일 수 있는 그런 사회. 그게 사회주의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회가 돼야, 막스가 그런 사회가 돼야 인간은 자발적으로 노동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보다는 훨씬 발전된 사회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런 이유인 겁니다. 그렇죠?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회주의 이념이라는 게 정말 여러 함의들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분배의 문제 이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사회주의를 하자라는 게. 그러니까 인간성을 회복하는 과정이 쉽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소외되고 억압된 인간성 그 자체를 회복하는 과정 그 자체가 사실은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사회주의가 생산수단 국유화 시켜가지고 가난한 사람 잘 사는 사람, 그 다음에 능력 있는 사람, 능력 없는 사람 그냥 똑같이 나눠 쓰는 사회. 그게 이제 사회주의가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막스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계급 사회에서는 이 노동이 인간에게는 고통스러운 과정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계급 사회를 철폐하지 않는 이상 사실은 노동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노동의 원래적 의미를 우리가 회복한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불가능한 거다. 그래서 막스가 무식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통치자나 부자들을 미워하고 혐오했기 때문에 계급 철폐 주장한 게 아닙니다. 그죠? 그런 막스가 부자들에 대한 어떤 막연한 적개심 이런 것 때문에 계급 없애자 이런 얘기 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스는 계급 철폐하지 않으면 노동은 영원히 이건 고통스러운 과정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계급 사회 철폐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더 나아가서 제 강의 안에는 제가 좀 구체적으로 적어놓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러면은 계급 사회는 어떻게 출현하게 되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그러면 우리가 계급 사회를 없애야 되는데 계급 사회를 넘어서야 되는데요. 그럼 계급 사회는 왜 존재하게 됐느냐라는 겁니다. 언제부터 왜 존재하게 됐느냐라는 걸 알게 되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계급 사회를 철폐할 것이냐에 관한 그 답도 아마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계급 사회의 출현이 어디로부터 비롯됐느냐를 알면 그럼 결국은 계급 사회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계급 사회를 우리가 소멸시킬 수밖에 없는지 그 답도 우리가 이제 찾을 수 있을 텐데요. 우리가 보통 원시 사회는 공산제 사회였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원시 사회는 원시 공산제였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실제로 인류학자들이 여러 고증이나 유적들의 이런 발굴 이런 것 여러 연구들을 통해서 밝혀낸 바에 따르면 실제로 원시 사회는 공산제 사회였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 다음에 공산제 사회이면서 모계 사회가 있어요. 모계 사회였습니다. 원시 공산제는 공산제 사회이면서 모계 사회였어요. 원시 사회가.
그러면은 왜 원시인들은 공산제를 도입을 하고 왜 하필 모계사회를 만들었을까? 그죠? 이 사람들은 타고나면서부터 공산주의자였기 때문에 공산사회를 구성하느냐? 그건 아니죠.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산제 사회를 구성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합리적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공산제 사회 그리고 모계 사회를 구성한 거예요. 합리적 이유가 뭐냐면 원시 사회에서는요, 당연히 뭐 여러 선생님들도 다 예상 가능하겠지만 생산력이 정말로 미약한 사회입니다. 생산력이 정말로 미약한 사회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일한 생산수단은 그 공동체가 갖고 있는 유일한 생산은 오직 노동력뿐이에요. 그러니까 원시사회에서는 아무런 생산수단이 없었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한참이 지나서야 무슨 석기시대가 도래하고 철기시대가 도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지구상에 처음 존재하기 시작했을 때는 그냥 맨주먹 갖고 아마 생존을 해만 했을 거예요. 갖고 있는 유일한 생산수단, 내지는 생존수단은 노동력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죠? 그럼 예컨대 이 원시인들이 공룡사냥을 나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공룡사냥을 나간다. 그죠? 그래서 예컨대 한 20명이 나가가지고, 그죠? 아무 무기도 없어요. 그냥 옆에 있는 돌멩이 주워가지고 막 집어 던지고 이러는 것 외에는 공룡을 잡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마 혼자서는 도저히 공룡사냥을 못했을 거예요. 혼자서는 공룡사냥을 못하고 반드시 집단적으로 사냥을 했을 겁니다. 그래야 공룡을 잡았겠죠. 그래서 20명이 나가가지고 집단적으로 막 돌멩이를 뭐 던지고 뭐 아무튼 해가지고 공룡을 잡았습니다. 자, 그럼 공룡을 잡았으면 이거를 이제 나눠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나눠 가져야 되는데 이거를 똑같이 나눠 가졌다는 거예요. 20분의 1씩 예컨대.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공룡을 잡아가지고 똑같이 20분의 1씩 나눠 가졌느냐? 그 이유가 왜 그러느냐면 사실은 이 20명 가운데서도 힘센 놈이 있었을 거고 좀 약한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그렇잖아요? 한 3, 4명하고 싸워도 3, 4명을 이길 수 있을 정도로 힘이 센 사람이 있었을 거고 반면에 막 한 사람도 상대 못할 정도로 힘이 굉장히 약한 사람이 있었을 거야. 근데 만약에 이 20명 가운데 강자가 약자 거를 강탈한다고 가져버렸어요. 강탈. 그러니까 내가 배가 더 고프기 때문에 네 몫을 내가 먹어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강자가 사실 20분의 1만큼만 공룡을 가져와야 되는데 사냥한 먹잇감을 갖고 와야 되는데 얘가 20분의 2만큼을 갖고 옵니다. 얘 거를 뺏어가지고. 그러니까 결국 이제 10분의 1을 먹는 거죠. 10분의 1을 먹고 얘가 결국은 굶주려서 죽습니다. 마사예요. 굶주려 죽는다라고 가정했어요. 그러니까 강자가 힘이 세다는 이유로 약자 것을 뺏어가지고 자기들을 다 채우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 약자가 생존을 하지 못해가지고 죽는다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회에서는 말이죠. 유일한 생산수단이 노동력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하나가 죽는다는 의미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 사람 하나 죽는다는 의미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사람이 죽는다, 사망한다라는 의미는 결국 그 공동체가 갖고 있는 뭐를 잃어버린다는 의미랑 똑같습니까? 예, 생산수단을 상실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생산수단을 상실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의미가 원시사회에서는 사람이 죽는다는 의미는 그 공동체가 갖고 있는 유일한 생산수단인데 그 유일한 생산수단의 하나를 잃어버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럼 다음번에 공룡사냥 나갈 때는 이제 몇 명이 나가야 돼요? 20명이 아니라 19명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위험도가 훨씬 높아져요. 옛날에 20명이 공룡사냥할 때보다 19명이 나가서 공룡사냥하게 되면 개인이 짊어져야 되는 위험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강자가 약자 거를 뺏고 싶어도 못 뺏는 거예요. 그죠? 결국에 약자 거를 다 뺏어가지고 얘네들 다 죽여버리면 강자 혼자는 살아남겠지만 나중에 공룡사냥을 얘 혼자 가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거를 아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합리적으로 n분의 1 해가지고 20분의 1씩 나눠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자가 더 갖고 싶어도
당연히 약사한테 양보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기가 안 죽으려면. 자기가 안 죽기 위해서. 그래서 사실은 공산제 사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왜 모계제 사회였는지도 아마 이해를 하실 겁니다. 여자가 중요하죠. 여자가. 당연히. 여자가 죽는다는 거는 그 공동체 사회가 뭐를 잃어버린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유일한 생산수단의 생산력을 상실한다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생산수단을 계속 만들어내야 되는데, 생산수단이 이게 노동력이지 않습니까? 노동력을 계속 만들어내야 되는데, 여자가 죽어버리면 그 공동체는 끝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생산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생산수단을 가질 수가 없어요, 노동력을. 그래서 남자 하나 죽는 건 괜찮은 건데, 남자 하나 죽어도 여자가 그 다음에 애를 둘을 낳아버리면 오히려 생산수단이 늘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자 죽는 거는 별로 안 중요해요. 근데 여자가 죽으면은 공동체가 어마어마한 공포심에 쌓였다는 건데, 공동체가 유지가 될 수 있느냐를 가지고서 어마어마한 그 공포심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절대 사냥을 안 내보냈어요. 그 위험한 그 사냥에 절대 내보내지 않았던 이유가, 공동체가 유지되는 생산력과 생산수단을 계속 유지하려면 애를 낳을 수 있는 여성들이 계속 생존을 해야 되고, 그죠? 그 여성의 사망은 곧 그 공동체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절대 사냥을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냥을 해서 공룡을 잡아오면 제일 먼저 여자들한테, 그것도 애 낳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여자들한테 제일 먼저 그 생산물을 그 분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원시사회가 모계 사회였던 겁니다. 모계 사회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떤 합리성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페미니스트고 무슨 코미니스트이기 때문에 공산주의 사회고 모계 사회였던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객관적 어떤 조건 속에서 인류가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합리적 제도로서 사실 이제 공산제고 모계 사회 제도가 성립했었던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어떻습니까? 이 원시 공산제 사회가 이렇게 유지가 되다가 인간이 이 내부에서 이제는 뭐가 발전하기 시작하는지 하면 생산력이 발전합니다. 이 원시 사회, 이 사회 내부에서 이제는 생산력이 발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석기 시대로 이행을 하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돌도끼를 씁니다. 그죠? 돌도끼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가축을 길들여서 농사를 시작합니다. 그죠? 가축을 길들여서, 그래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인류가 정착 생활을 시작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계속 이동, 그러니까 그 수렵 채취 생활을 했기 때문에 여기저기를 계속 옮겨다니면서 살았는데, 농사법을 알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정착 생활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생산력이 발전하기 시작하고요. 생산력이 발전하면서 당연히 이제 뭐가 나오게 되느냐면 잉여 생산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잉여 생산물을 얻기 시작해요.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그 생산 수단들을 활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불황민은 그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불황민은 20명인데 생산은 뭐 예컨대 쌀을 생산했는데 예컨대 25명이 먹을 수 있는 쌀을 이제 생산을 하게 되더라라는 거죠. 생산력이 이제 막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 결국은 5명이 먹을 쌀이 결국은 잉여 생산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잉여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 20명 가운데서 가장 힘센 놈이 있지 않습니까? 강자가 이제 더 이상 자제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제 더 이상 자제할 필요가 없어져요. 그죠? 힘센 놈이, 5명분의 잉여를 혼자 다 차지해요. 다 차지하더라도 나머지 19명의 이 부족민이 생존하는 데는 문제가 이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없죠. 5명분을 다 갖고 오더라도 20명분의 쌀이 남아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나머지 19명의 부족민은 생존하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드디어 이 강자가 힘을 쓰고 싶어 했던 이 강자가 자신의 힘을 이제 더 이상 자제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야. 그냥 뺏어오면 됩니다. 자신의 힘을 이용해가지고. 왜? 남는 생산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생산력의 발전과 더불어서 공산지 사회, 그러니까 똑같이 사냥을 해가지고 똑같이 나눠갔던 그 공산지 사회가 생산력의 발전과 더불어서 붕괴하기 시작해요. 이 붕괴의 가장 큰 원인은 잉여 생산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잉여 생산물이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 공산지 사회가 붕괴하기 시작하고 강자가 힘이 센 놈이 잉여의 대부분을 가져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아마 자신의 완력을 이용해서 가져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약한 놈들을 막 두둑에 패거나 힘으로 억눌러가지고 남은 생산물을 지금 자기가 혼자 다 차지했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이 모든 불황민을 자기 혼자 힘으로 이렇게 억누른다는 거에 이제 그 신격화시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종교라는 개념을 통해서 강자가 불황민들을 지배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대부분 그 뭡니까 지배자들이 처음에는 그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어느 부족에서나 제사장이 지배자였어요. 그 부족에. 그러니까 제사장이 지배자일 수 있었던 이유는 종교적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자기의 힘을 정당화시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 종교적인 이데올로기가 더 발전하게 되면 그게 이제 나중에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왕이 되는 거야. 제사장이 왕이 되는 거죠. 왕이 되면서 이제 국가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 단순한 강자가 나중에는 이제 지배자로서, 확고한 지배자로서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계급사회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다. 그리고 이 계급사회의 등장은 결국은 국가입니다. 국가체계에 등장하고 사실상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강자가 지배자로서 등장하기 시작한다는 것이 결국은 완성된 형태의 국가체계가 이루어져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획득해가는 과정이죠. 그게 국가가 등장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급사회의 등장은 결국 국가의 등장 과정하고 지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 강자가 모든 잉여 생산물을 이제 사적으로 소유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배타적으로 이제 소유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자, 이러면서 이제 계급사회가 출현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계급사회가 출현하기 시작한 거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러한 그 계급사회의 출현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될 경우에 그러면 결국은 계급을 없앤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뭐를 없앤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까? 결국은 계급을 없앤다라고 하는 것은 국가를 없애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죠? 예, 결국은 사회적 잉여 생산물에 대한 배타적 소유 내지는 사적 소유를 없앤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배타적 소유 내지는 사적 소유를 없앤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막스가 노동해방을 우리가 위해서는 결국은 계급사회의 철폐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런데 결국은 계급사회를 철폐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사적 소유의 폐지입니다. 사적 소유의 폐지라고 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적 소유의 폐지라고 하는 것이 단지 부자들의 것을 뺏는다는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부자들의 것을 그냥 뺏는다라는 의미가 있는, 그래서 그거를 가난한 사람들한테 똑같이 나눠준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요. 결국 사적 소유의 폐지는 결국은 이 노동을 해방시키기 위한 그러니까 억압된 노동이죠. 계급사회에서 억압된 노동을 해방시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에요. 이것 없이는 노동 해방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노동 해방의 과제는 이 사적 소유와 계급의 실체이죠. 계급의 철폐를 반드시 필요로 한다. 전제 조건으로 한다라는 거고요. 자, 이제 이 개념 하에서 이제 제 강의안의 10페이지죠. 10페이지에 있는 이제 상품과 화폐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막스가 자본주의 사회, 그러니까 계급 사회로서의 자본주의 사회를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분석하고 있느냐라는 이제 이야기를 이제 제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시간이 10시가 다 돼가지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강의를 진행을 해보니까 제가 지금 이 주제를 지금 너무 많이 강의 안에 지금 집어넣어가지고, 이거 참 큰일이네요. 다음 시간에, 예. 한강 정도 더 늘리는 것을 좀 저희들이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예. 야, 아무튼 뭐 다음 주 한 주 또 시간이 남았으니까 저도 한번 좀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제가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제 강의와 관련돼서 뭐 질문을 주신다든가 아니면은 좀 같이 고민해봐야 될 문제가 좀 반드시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좀 있으신가요? 선생님, 제가 좀 앉아서. 네. 저기 아까 그 자아 실현 있잖아요. 예. 그 개념을 좀 잘 좀 정리해보니까. 예. 자아 실현이 예. 얘들도 자아 실현 하라고 얘기하거든요. 예. 근데 틀리다고 하고. 예. 그리고 우리도 사실 자아 실현이 정확하게 뭔지가 개념이 그걸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해요. 예. 왜냐하면 그 자아 실현이 정말 중요한 문제거든요. 예. 그 다른 선생님들은 어떠세요? 자본가들이 얘기하는 자아실현은 어떤 개념이겠습니까? 자본가들이 얘기하는 자아실현이다. 돈 많이 버는 거. 예, 돈 많이 버는 거 노동자가 안 되는 거겠죠. 출세. 예. 뽑으면 출세하라 그랬어. 역시. 그래서 결국은 노동자가 된다는 거는 자아실현에 실패하는 거고. 실현할 수가 없어요. 예. 자본가도 원래 자아 실현 못하는 거예요. 예. 끊임없이 1등이 돼야지. 예. 예. 역시 모든 게 사단이